강릉 사근진 앞바다를 찾았습니다. 인공어초 조성을 위해 가라앉힌 트롤 어선 스텔라호가 어떻게 바다 생태계를 변화시키는지 알고 싶어서였습니다. 침몰된 지 10개월 후. 잘 배요. 배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물살을 헤집고 30m쯤 내려가자 침몰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불과 10개월 만에 차가운 강철선은 생명의 온기로 가득 채워져 있었죠. 선실과 갑판 등 모든 곳엔 해면류, 따개비, 히드라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잡던 트롤 어선이 물고기를 키우는 인공어초로 바뀐 것입니다. 인공어초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바닷물이 흐르다 어초에 부딪히면 물에 녹아있는 산소가 흩어지고 작은 물고기들이 모이면서 먹이사슬의 순환이 이뤄지는 것이죠. 바닷속에 생명의 오아시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바람 많고 파도가 높아 난파선이 많기로 유명한 비양도 앞바다는 스텔라호와 같은 인공어초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멀리서 보면 난파선이지만 다가가면 모자반, 톳, 부쳇말 등 해조류가 숲을 이룹니다. 해조류는 산소를 만들어내는 바다 생태계의 1등 공신이죠. 이렇듯 차가운 강철선이 자연의 복원력을 통해 생명의 숲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생생히 담아냈던 침몰선의 부활 강철숲. 가까이 가서 보니까 뭐 작은 해조류들도 있고 따개비들도 많이 붙어 있고 또 스크류 사이에 알을 낳고 숨겨놓은 물고기들도 있어서 막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명들이 찾아오는 게 정말 신기하다고 느꼈고 이런 자연의 복원력이 진짜 대단하구나 그런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바다가 생명력으로 넘쳐날까요? 서해의 한 포구에서 발견된 밍크고래와 상괭이. 포획된 게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면 밍크고래는 수천만 원에 낙찰되지만 상괭이는 다릅니다. 한 2살, 3살? 암컷인데 그래도 한두 해만 더 있었으면 새끼 낳고 살았을 건데. 해양생물 보호종이지만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버려지는 상괭이. 작년 4월에 방송됐던 웃어라 상괭이는 우리 바다의 슬픈 현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홍콩이나 일본 연안보다 훨씬 많은 세계 최대의 상괭이 서식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존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둘, 셋 하면 돼야지. 하나, 둘, 셋. 상괭이 죽음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안강망. 이 그물에 걸려들면 폐호흡을 하는 상괭이로선 질식사를 할 수밖에 없죠. 조류에 밀려오는 모든 수산물을 다 잡으니까 아주 조그만한 새우서부터 상괭이까지 다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잡히는 거죠. 해양생물 보호종으로 지정돼 있기에 난감하긴 어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도 뭐 걸리고 또 신고해야 되고 또 좀 성가셔 그러게요. 바다에 버려버려. 마음껏 돌아다녀야 할 바다가 죽음의 덫이 돼버린 지금 매년 1,100여 마리의 상괭이가 폐사된 채 해안에 떠밀려 옵니다. 고래연구센터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이렇게 죽어간 상괭이가 전체 개체수의 무려 60%. 세계자연기금 해양보전팀을 이끌고 있는 이영란 팀장은 빨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 해안에서 더 이상 상괭이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계속 죽는데도 계속 있는 거 보면 되게 많은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상괭이를 막 보여주고 싶어요. 사람들이 상괭이를 알면 이렇게 죽는 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쇠돌고래과의 상괭이는 타고난 얼굴 근육 때문에 늘 웃는 표정을 짓습니다. 우리는 이 웃는 표정을 언제까지 볼 수 있을까요? 제주도에 사는 변수빈 씨와 친구들은 틈만 나면 다이빙을 즐기는 평범한 청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다이빙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해출 껍질이라 낚시용품 비닐인 것 같아. 그건 우연히 겪게 된 경험 때문이었죠. 한 번은 이제 다이빙 하러 갔다가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다이빙하고 올라와서 파 하는데 이제 스티로폼이 들어온 거죠. 그때 아 이게 진짜 이 턱 밑까지 왔구나. 그때부터 뜻있는 동료들을 모아 바다 쓰레기 수거 작업을 시작했다는 수빈 씨. 어부들도 요즘 그물 올리기가 두렵다고 말합니다. 네, 쓰레기. 공발. 어마어마해요. 매일매일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죠. 네, 많이 들 때는 막 통발 같은, 폐통발 같은 건 몇십 개씩 들 때도 있어요.
바다 쓰레기는 이제 바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일상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매일 시장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는 생선. 페트병 이 조그만 거 있잖아요. 500짜리 이거 나오지. 또 커피 나오지. 뭐야 라면 봉다리 나오지. 과자 봉다리 나오지. 막 그래요. 봐봐. 그 뭐냐 김. 아이고. 이게 들어. 십 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현미 씨도 얼마 전 깜짝 놀랄 만한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거 다 사람 몸에 들어가서 이게 이제 병을 만드는 거야. 못 이렇게 하면 똥은 싸겠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똥 싸겠냐? 어떡해, 완전 썩어버리지 안에. 어느새 우리의 식탁까지 위협하고 있는 바다 쓰레기. 이미 너무 심각하니 우리 밥상에 들어왔다는데 제가 좀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 세대는 한갑 넘은 게 뭐 죽어도 하는데 이제 자식들, 손주들 이게 어쩌란 말입니까? 우린 쓰레기에 점령돼 버린 이런 바다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만 되는 걸까요? 아름다워야 할 우리의 바다. 이 바다가 언제부터 상갱이가 맘 놓고 살 수 없게 되고 아귀가 비닐봉지, 플라스틱 물병을 먹는 곳이 되어버렸을까요?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인간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배려하지 않는 욕망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이게 비단 바다만의 문제일까요? 지리산의 겨울은 혹독합니다. 하지만 계절의 시간표까지 어길 순 없습니다. 작년 봄, 제작진은 지리산에 살고 있는 한 동물을 찾아 나섰습니다. 해발 1000m. 딱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 아래쪽에 있는 것 같아, 방향. 네, 방향은 저쪽에 있어. 동물의 피해가 없도록 먼 거리에 카메라를 설치해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나왔어 여기 나왔어요. 어머, 고기 빼꼼 내리는 거. 어머, 나무 타는 거 봐. 귀여워. 러시아에서 한반도 혈통을 들여와 2004년부터 방사를 시작했던 반달 가슴곰. 다행히 반달 가슴곰은 매년 개체수가 증가하고 서식 영역도 넓혀가는 중입니다. 한 종의 복원에 걸린 시간이 무려 20여 년. 본디 한반도는 곰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무차별한 사냥으로 수가 급감했고 1983년 설악산에서 마지막 곰이 밀렵됨으로써 곰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말았죠. 하지만 복원 노력으로 현재 지리산과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반달 가슴곰은 74마리. 최소 존속 개체수인 50마리를 넘겨 안정적인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곰의 서식지를 관통해 건설되고 있는 길. 지리산으로 넘어가는 길인데요. 여기에 산들이 다 훼손되어 있습니다. 관광을 위한 개발 사업으로 나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 치명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덫과 올무. 최초로 방사됐던 제석이 역시 한쪽 다리를 잃고 말았죠. 한 종의 사라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최현명의 야생동물기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묻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너루가 우리 손 있다. 너루. 20년 넘게 야생동물을 추적하고 직접 목격한 것을 기록 중인 최현명 씨. 때로 그림은 사진보다 훨씬 많은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그런 최현명 씨가 아직도 찾지 못한 야생동물 하나가 있죠. 그가 직접 쓰고 그려넣고 싶은 우리나라 야생동물 도감의 마지막 페이지. 다른 동물은 다 제가 찍은 사진을 보고 그립니다. 그런데 사양노루 사진이, 제가 찍은 사진이 거의 없다 보니까 책을 보고 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사양노루는 정말로 사라져버린 걸까요? 제작진은 연구원들과 함께 직접 사양노루를 추적해 보기로 했습니다. 사양노루가 이게 좀 주기적으로 와서 계속 배변하던 자리예요. 이런데 묻혀 있는 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육안에 잘 안 띄는 경우도 많아요. 어렵게 발견한 똥자리 주변에 설치된 100여 대의 카메라. 약자의 삶은 언제나 은밀하죠. 바로 그때 사양노루였습니다. 전설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죠. 이게 좀 암컷이잖아. 다행히 우리는 토종 사양노루의 배변과 울음, 구애와 교미까지 베일에 쌓여있는 모든 생태적 특징들을 다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방송사상 최초로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힘들었어요. 추웠어요. 사양노루 사실 많은 생태학자들이 평생 한번 보는 거를 꿈꾸는 생태학자들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다행히 연구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2번이나 봤었거든요. 이게 되게 그게 복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이걸 어떻게 담지? 뭐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멘붕이 오기도 하고 아예 생각보다 너무 빠른데 뭐 이런 생각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눈을 의심케 만들었던 이 장면. 분명 덫에 당한 사고였습니다. 더구나 녀석에겐 어린 새끼까지 있었죠.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덫의 한쪽 발을 잃어버린 사양노루가 마치 우리 자연이 처한 현실 같아서 마음이 더욱 무겁기도 하고요.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한 종이 사라진다는 것은 하나의 세계가 없어진다는 것과 같다는 것을요. 그저 흐르는 강은 없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키워내며 흐르죠. 엄천강 수달선생편은 강과 사랑에 빠진 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겨울도 많이 가면 뭐 생선도 말고 겨울배 같아요. 근데 영역 표시하려고 계속 오는 거죠. 누군가 오면 왔다 가면 냄새 맡으면서 낯선 냄새가 나면 그 애가 또 흔적을 남기고. 수달이 산다는 건 그만큼 강의 생태계가 건강하다는 의미입니다. 동사리, 쉬리, 꼬치 동자개, 수수 미꾸리. 지금은 드물지만 우리 강 곳곳에서 볼 수 있었던 물고기들입니다. 그 애들 노는 거나 사냥하는 게 평온하고 자유로우니까 제가 그걸 보고 싶어서 가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 마음이 이해도 되고 저도 안정이 되고 그래서 항상 수달을 보러 가는 거예요. 이토록 평화롭고 아름다운 강을 잃는다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부터 강이 들려줄 이야기는 항생태사진가의 카메라에 잡힌 내성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박용훈 씨는 10년 넘게 이 강의 생태를 관찰하고 있었죠. 첫 회 조사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흰먹물대새가 29개 동지가 확인이 됐고요. 꼬마물대새 같은 경우는 103개 동진가가 나왔어요. 그런데 매년 급격히 줄고 있다는 새들의 둥지. 박용훈 씨의 기록 사진 속에 그 이유가 잘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내성천 상류에 영주댐을 건설해 가뭄과 홍수를 예방하고 수질을 개선시키겠다고 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옛날에는 여기 뽀한 게 은빛 전부 은빛 나지 뭐. 빛이 뭐 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고 이 돌 같은 게 막 섞여가지고. 아. 참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어. 맑은 모래톱이 있어 행복했던 사람들. 하지만 강은 변했고 많은 물고기와 새와 사람이 떠났습니다. 제가 보면서 감동받을 수밖에 없는 많은 모습들을 이 강에서 봐왔는데 그게 사라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박용훈 씨는 말했습니다. 강을 잃는다는 건 많은 생명과 함께 우리의 기억까지 잃는 것이다. 산은 강을 건너지 않고 강은 산을 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자연이 오랜 시간 배려와 양보 속에 만들어졌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런 자연을 순식간에 바꿔버린다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무심코 지나치겠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이 지금도 우리 주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아파트 숲. 이곳 어딘가에서 매일 수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수원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은수희 씨는 이 수상한 일의 목격자죠. 눈도 아직 멀쩡한 거 보니까 한 죽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하루 이틀? 계속 이어지는 의문의 죽음. 2018년 12월부터 1월 6일인데 그날 4마리가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고양이가 다 훼손해놔서 멀쩡한 애들은 없었고요. 누적된 게 178마리예요. 예, 고생 많으시네요. 얼마나 많은 새들이 이렇게 죽고 있는 걸까요? (2년) 반 동안 우리 땅에서 없어진 새들의 점들입니다. 죽음의 행렬엔 크든 작든 흔하든 귀하든 모든 새들이 망라돼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조사 연구한 바에 따르면 연간 약 800만 마리, 하루에 약 2만 마리 정도의 새들이 충돌로 희생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상의 변화를 알 도리가 없는 새들. 그런 새들에게 방음벽과 같은 투명한 유리창은 날벼락이었을 겁니다. 참매가 죽었네요. 이 개체는 어린 개체인데 각막이 아직 마르지도 않은 걸로 보아서 죽은 거는 얼마 되지도 않는. 인간을 위한 건축물 앞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새들. 장거리 여행자인 철새들에게 우리의 땅은 어떻게 보일까요? 혹 (30년) 넘게 이 땅의 새를 기록해온 윤순영 씨. 새 좋아하는데 조건이 있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좋은 거거든. 새도 그렇게 조건 없이 새가 그냥
좋아. 그리고 이렇게 나르는 걸 보면 내가 나는 거 없고 자유롭고. 윤순영 씨는 20년 전부터 제두루미의 서식 환경과 개체수를 조사해 왔습니다. 몇 마리야? 보자.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강하구에 2,000에서 3,000 마리 이상의 제두루미가 월동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다 사라지고 없죠. 이유는 급격한 도시화였습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왔지만 철새들이 내려앉을 월동지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사람들은 새들이 먼저냐 인간이 먼저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수천 년 전부터 인간들을 찾아왔던 새들이 지금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환경이 나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들을 불러들이고 그들과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그게 인간이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올겨울 한강 하구를 찾은 제두루미는 겨우 3마리. 하지만 윤순영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서부 최대의 철새 도래지라는 그 명성의 불씨를 되살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자리를 떠나면 끝나는 거거든요. 돌아오지 않아요, 절대. 그러나 아직까지 종자가 남아있어. 이때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홍도평야 멸종위기종들이 온다는 것, 흔들어기들이 온다는 것, 이것은 기회의 땅이라는 거죠, 아직까지. 개발은 빛과 그림자를 남깁니다. 일산 장항동 재개발지의 고양이 문제를 다뤘던 그 동네 그 고양이들. 제작진이 처음 찾았을 때 텅 빈 마을을 지키고 있는 건 고양이들 뿐이었습니다. 꼬리 세운 게 이거 친근한 표시거든요. 고양이들이 꼬리 안 세우는데 원래 얘 버린 것 같아 누가. 눈썹이 안 잡았어. 남겨진 고양이들은 빗물로 목을 축이거나 쓰레기통을 뒤지며 허기를 채우고 있었죠. 재개발이 남긴 또 하나의 그림자였습니다. 고양이들은 이 악조건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개체수를 늘려왔을까요?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고양이들의 은밀한 사생활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지금이 굉장히 암컷 고양이들한테 발정 적기고요. 이 시기에 되면 한 봄에 출산을 하게 되고 육아를 한 이후에 늦 여름이나 가을철에 한 번 더 발정이 오게 됩니다. 현재 고양이의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중성화 수술입니다.
예전에는 좀 더 안락사였죠. 근데 결국은 안락사라는 거는 다시 살 수 없는 그 상황으로 만드는 거고, 이제 TNR이라는 거는 살면서 산자수를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역동물의 습성을 갖고 있기에 수술을 마친 고양이는 포획한 장소에 방사하는 것이 원칙이죠. 하지만 이곳은 보호받을 수 없는 야생의 영역입니다. 들깨의 사냥 놀잇감으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고양이들. 지금 저 뒤에 있는 친구는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저희가 촬영하고 있을 동안에도 많이 저에게 먼저 다가왔던 그 친구고, 실제로 현장에서 촬영 보조 감독이었던 분에게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아이기도 한데, 개발이 된다고 한다는 것은 저 고양이들의 혹은 어떤 동식물의 그 터전이 파괴된다는 얘기니까,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여기에 개발되기 전에 어쨌든 이 털을 잡고 살고 있던 아이들이 있습니다를 보여주는 것이 이번 다큐멘터리의 목적이 아니었는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차를 타고 오다가 여기서 이제 백구를 발견한 거예요. 이 백구를 발견했는데, 백구야, 누가 이렇게 보면 숨 못 쉬고 싶어. 어떡해. 입이 공업용 고무줄에 단단히 묶인 채 길가에 버려져 있던 백구. 아플 때 시커멓게 죽었어요, 피부가. 그래서 다 먹고도 잘 닦아줘야 돼요. 도대체 얘를 왜 데리고 있었을까? 키우는 사람이면 왜 키웠을까? 뭐하러 그랬을까? 걔는 이제 더 이상 소유물이 아닌데. 생명이 아닌 물건으로 취급받았던 백구. 작년 11월에 방송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편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사육되고 있는 개들의 생명 권리를 조명해보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기가 잘 돌볼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난 범위의 숫자의 동물을 사육하는 사람들을 호더라고 합니다. SNS를 통해 선행이 홍보돼 뜻있는 사람들로부터 후원까지 받고 있었다는 한 호더의 사육장. 여보세요.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촬영하지 마세요. 촬영하지 마세요. 하지만 제보자의 영상 속에 드러난 모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배설물에 의한 악취와 습기, 반려견으로 비싼 값에 팔려나갈 새끼들. 당연히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악용되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를 이제야 알게 된 거죠. 생명에서 물건으로. 이곳 경매장에 끌려 나온 개들의 운명은 15초면 결정됩니다.
경매장을 떠난 개들은 어디로 갈까요? 한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급습한 이곳. 놀랍게도 개 도축장이었습니다. 도축을 기다리는 개와 도축된 개의 사체가 이곳저곳 널려 있었죠. 이 개들 역시 조금만 늦었어도 모두 도축되고 말았을 겁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이 보다 존중받는 사회를 견인하기 위하여 민법의 제98조의 2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민법 98조에서 동물은 물건이고 사유재산이었죠. 하지만 마침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이 되면 이제 그 동물은 우리와 같은 생명체입니다. 이제는 동물을 함부로 학대하거나 동물을 진짜로 물건 취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형량도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민법적인 책임도 져야 될 것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 1,500만 시대.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입장에서 동물을 학대하고 버리고 죽이기까지 한다는 사실을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풍요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인간만의 것일까요? 아니면 모든 생명들과 함께 누리는 그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그 풍요의 이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곳은 수십 년 전만 해도 플라스틱 하나 없는 청정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초원의 풀을 뜯어야 할 소들이 합성 섬유를 먹고 있죠. And all of that clothing is coming here because of fast fashion, overproduction, and overconsumption in the global north. Because essentially we produce more than we can buy, we buy more than we can use, and we need an outlet for that. And so that outlet has become the secondhand clothing trade. 어쩌다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 편은 과잉 생산으로 유발된 환경 문제를 다뤘습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 입겠지 하며 옷을 버리죠. 정말 우리도 이제 수거하다 보면 좋은 거는 입을 정도로 새 거가 나와요. 포장도 안 뜯었어요. 이렇게 버려져 산더미처럼 쌓인 옷들은 어디로 갈까요? 버린 옷들 중 우리나라에서 재활용되는 비중은 약 5%. 나머진 이처럼 가나와 같은 개발도상국에 수출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중고 의류 수출국이죠. To customers. In fact, they don't buy it. Look at all these things. These things are trash now. We're going to throw them away. See? We're going to throw all these things away. You see? 가나에서 선택받는 옷 역시 극소수. 우리가 버린 옷이 이렇듯 지구 환경을 훼손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비단 옷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불타는 아마존,
It looks like we are very close to the end of the world. Now we can see the fire on both sides of the river, and there's like a smoke, a curtain of smoke crossing the whole Paraguay River. 우주에서 바라보면 얼마나 많은 아마존의 숲이 경작지로 변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전 세계에서 사육되는 소의 수만 10억 마리. 인구 79억 명의 지구에서 100억 인분의 식량이 생산됩니다. (30% 가까이 버려진다는 이야기죠. 연간 우리가 버리는 음식 쓰레기를 모두 합치면 40톤 트럭으로 지구를 7바퀴나 돌릴 수 있는 양입니다. 물론 엄청난 물과 비용도 낭비됩니다. 헌옷수감에 옷을 넣으면은 다음 날 되면 싹 사라져 있으니까 뭐 누군가 고맙게 입겠지, 뭐 어딘가 가서 최소한 친환경적으로 처리가 되겠지 하고 그런 막연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 하면서 그런 마법은 없다는 거를 뼈저리게 깨달았고, 우리 대신에 화장실 역할, 뭐 쓰레기장 역할, 공장 역할을 하는 그런 마을이 있고, 그 오염의 대가를 뒤집어 써야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되게 좀 마음이 아플 정도로 느꼈고, 우리가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거는 알수록 불편하기 때문인데, 그런 불편함을 제가 많이 느낀 동시에 그 불편함을 우리가 좀 직시를 많은 사람들이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례없는 자연재해. 이는 더 이상 자연을 훼손하지 말라는 지구의 준엄한 경고가 아닐까요? 우리가 환경 스페셜을 통해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공존.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자연의 편에서, 미래 세대의 편에서 세심하게 관찰하고 기록하고 이를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이 자연은 우리 모두의 것이기도 하지만 대를 이어 살아갈 미래 세대의 것이기도 하니까요.